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사실상 4차 양적 완화가 발표됐습니다. 실업률이 더 내려갈 때까지 부양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것이 연준의 입장이기도 했죠. 이 소식에 간밤 뉴욕 증시 장중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만 장 마감을 앞두고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폭을 줄이고 하락 마감한 반면 S&P 500 지수는 장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죠. 외국인이 10거래 일제 순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종가를 1975포인트로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적 이슈와 함께 우리 내부적인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핫 이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의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선 반영되면서 유럽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 기대감에 오르다가 결국 종가상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죠.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좀 뒷심이 부족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부양 조치가 예상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장중에 이런 흐름이 시장의 지수를 좀 상승세를 유지하는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 재정절벽의 협상이 예상보다 좀 더뎌질 수 있다라는 불안함이 시장에 들이우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끝까지 유지시키지 못한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02% 하락한 13,245포인트, 나스닥은 0.28%가 하락한 3,013으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0.04%가 상승한 1,428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에릭 캔터는 재정절벽 협상에 대해서 양당이 현재 구체적인 접근 방향에 대해서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정적 언급이 시장에 조금 부정적으로 좀 녹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증시는 비교적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미 연준의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유럽 증시에 녹아 있었고, 특히 유로 재무장관 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ECB의 은행 감독 대상에 대해서 그 규모와 범위를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유럽 증시의 강보합세를 이끈 동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 연준이 사실상의 4차 양적 완화를 채택을 했습니다. 연준의 강한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게 글로벌 증시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었죠. 이런 FOMC 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회의였는데요. 네. 예상했던 대로 연준은 추가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시장에서의 예상은 현재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올해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국채 매입 규모인 약 450억 유로의 450억 달러의 미 국채 매입 이런 내용에 대한 예상이 많았었는데요.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12명의 그 연준 위원 중 11명의 찬성으로 내년부터 매월 국채를 450억 달러씩 추가적으로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발표됐던 QE3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모기지 담보증권의 매월 매입 규모가 4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을 보면 모기지 담보부증권 포함 국채 매입 규모는 내년 1월부터 매월 850억 달러씩
시장의 통화량이 증대되는 수준으로 현재 들여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본원 통화인 하이파이드 머니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대신 국채 매입은 본원 통화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달러의 움직임은 좀 더 약세 기조로 강하게 들이올 수 있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버냉키 의장이 재정절벽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2015년 중반까지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실업률이 6.5%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또한 인플레이션 예상 수치가 2.5%까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현재 제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연준의 추가 부양 조치가 과연 재정적별 리스크를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치는 재정적별 리스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그 성향이 매우 강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올해 연말까지 그 가동이 되기 때문에 지난 9월에 이 조치가 나오지 못했는데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12월 말로 만료를 하고 추가적으로 국채 매입을 통해서 현재 미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는 재정절벽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연준이 현재 적극적으로 나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버냉키 의장은 정책 설명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연준의 그 손을 떠난 현재 의회의 합의가 필요한 특히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양당의 합의를 구체적으로 현재 촉구를 했는데요. 의회에서 이 재정절벽 리스크를 정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미국의 경기에도 커다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이런 점을 매우 우려하는 식견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연준이 추가적으로 QE4라고 현재 불리우고 있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현재 발표를 했지만 재정절벽 리스크 부담과 관련된 부분은 양당의 협상을 통해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결자 해지 측면에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재정절벽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백악관과 또 공화당 수뇌부가 최근 수정 협상안을 서로 교환했다고 하는데 그 협상 과정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씩 그 제안을 다시 내놨죠. 수정 제안도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현재 공표되고 있는 부분은 비공개 회담이라든지 현재 수정 제안이 들어간 것도 예상보다 더디게 현재 언론에 공표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면 물밑에서는 굉장히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내 합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긍정적 톤을 유지를 했고요. 의회 회기는 미국의 의회 회기는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비공개 회의나 언론에 유리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재정절벽 협상이 진전이 없다는 부분도 양당의 첨예한 전략적 현재 어프로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에 수정 제안한 부분은 증세 기조를 10년간 1조 6천억 달러에서 약 2천억 달러 정도를 축소한 1조 4천억 달러로 현재 수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공화당이 민주당에 현재 수정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론에 현재 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당이 자신이 원안을 다시 수정했고 수정안에 대해서 현재 진전이 없다라고 갑론을박을 보이고 있지만 다음 주까지 그 재정절벽 협상이 진전이 없을 경우 올해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대강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그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대전제의 합의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간밤 추가적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22일 은행 감독 기준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잠깐 저희가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그 프랑스와 독일이 EU 집행부가 제안한 절충안이죠. 유럽중앙은행의 은행 감독 대상의 기준을 자본금 규모 300억 유로 이상의 대상의 은행으로 국한한다는 부분에 잠정 합의했다고 독일의 지스 도이체 자이통이 보도를 했습니다. 독일의 의중을 반영을 했지만 프랑스도 체면을 살린 현재의 절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6천 개 은행에서는 크게 축소된 약 60개에서 150여 개의 은행이 감독 대상으로 현재 올라온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준은 은행의 자본금이 300억 유로 이상이나 은행이 해당국 GDP의 20%를 넘을 경우 그 대상이라고 현재 못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감독 대상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추가적인 감독의 필요성이 나타난다면 ECB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EU 회원국의 그 내용인 스웨덴은 자국의 은행 감독권을 현재 유로존의 통화관리기구인 유럽중앙은행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여전히 좀 불협화음이 좀 남아 있고요. 영국은 현재 유럽은행감독청이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데 ECB의 권한 확대가 되는 부분이 유럽은행감독청과의 권한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다소 불편한 신기를 계속 표출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오펙 정례 회의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원유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확인하기도 했는데 내년 원유 공급이 수요를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원유 수요나 이런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유럽 쪽의 경기가 내년 하반기에 돌아설 수 있느냐가 내년도 하반기 원유 수요의 변수로 작용을 될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일 비인에서 오페크 정례 회의가 개최를 됐는데요. 알리 알-라이미 사우디 석유 장관이 현재 오페크가 생산하고 있는 1일 기준 3천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11월 오페크의 원유 생산량은 1일 3,151만 배럴 수준이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큰 변동 없이 현재의 원유 수요는 생산량과 공급량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서 오페크 회원국들은 현재 유가 수준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토로가 됐습니다. 오늘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1.1% 오페크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86달러 77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약 12%가량 떨어진 가격이지만 절대 수준으로는 90달러 언저리 수준에서 여전히 변동 수치가 나오고 있어서 오페크 회원들은 크게 현재 불만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리 알-라이미 사우디 석유 장관은 추가적으로 석유 수요가 커질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덧붙였고요. 오페크는 석유 수요량의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사우디가 일일 생산량의 950만 배럴을 현재 담당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사우디의 입김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핫이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이 오전 10시쯤 전해졌죠. 그럼에도 시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외국인이 어제까지 10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더라고요. 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 네. 매도세 보이면서 약간 불안은 컸지만 역시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순매수 행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 랠리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에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 컸지만은 증시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으로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피 어제장 10포인트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0.5%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1975.44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1970포인트 회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2000선 돌파 가능성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 커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 보신다라고 한다면 먼저 외국인 LG 화학에 대해서 230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면서 가장 큰 폭의 매수세 보였습니다. 그 밖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쪽으로 매수세 보이면서 전기전자 업종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낙폭과대 업종인 화학이라든가 그리고 조선업종의 대장주격인 종목군들을 사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던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 어제장 신한지주에 대해서 약 200억 원대, 그리고 삼성전자 196억 원대, 그리고 현대차, 우리금융, 호남소규에 대해서 매수세 보이면서 금융업종과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화학업종에 대해서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종목별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13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어제장 LG 관련 그룹주들 상당히 좀 약세 흐름 보였다라는 거 LG 디스플레이가 약간은 하락 추세를 부추겼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밖에 오리온, OCI, 두산중공업, 기아차에 대해서 외국인이 매도세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는 NHN,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기아차, LG에 대해서 매도세 보이면서 LG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동반 매도세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최근에 약간의 급등세 보였지만은 계속적으로 좀 저항 라인 고점에 대한 저항 라인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으로 어제장은 약간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485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는데 수급까지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상승 랠리가 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측면, 그동안 거래소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모습 보였는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기존 대비해서는 좀 어느 정도 개선세를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물론 부각이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약간은 거래소 시장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갖고 코스닥 시장 쪽으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 약간은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 보였다. 하지만은 테마적 흐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려감도 역시나 어제장 나타났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 어제장 상승 흐름에 있어서는 약간 단기적으로 상승 랠리가 나타났던 것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업종별 흐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어제장 강한 업종 같은 경우는 화학과 네. 철강, 금속 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건설, 운수창고, 통신업종이 상승 랠리를 보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동반순 매수세가 보인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에 따른 역시나 강세 흐름 보인 업종, 역시나 운수창고 업종이 눈에 띄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고 또 XX 조선 해양을 필두로 한 XX 관련 해운과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어제장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상승 랠리 이어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 아까 기아차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 보였다라는 점 어제장 약간은 자동차 업종의 상승 랠리가 좀 멈췄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장 역시나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XX 페노션 그리고 동양그룹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그룹 재무 개선 기대감으로 약간은 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엑스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매각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따라서 지금 시점 시장의 관심도가 약간은 지금 M&A라든가 그리고 재무 건전성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 쪽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장 이 두 종목 상한가 갔었는데 오늘장에서도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업종별 흐름과 특징주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 북한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방산주 그렇게 큰 움직임 나오지가 않았더라고요. 네, 우선은 방산주는 하락을 네. 하였고 남북경협주는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약간은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남북경협주, 전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남북경협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전력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급등 양상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재료 노출했다는 우려감으로 역시나 급락세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코스닥 업종 흐름, 제약이라든가 비금속, 오락모너, 제조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 보였지만은 운수, 장비, 부품이라든가 금속, 건설, 유통업종 쪽으로는 약간 하락세 나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의 특징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전반적으로 액면 변압이라든가 주식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과 그리고 시장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 보였다는 거, 어제장 7% 넘는 급등세의 주 원인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코스닥 지수 역시나 0.7% 상승했던 역시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장주격이 셀트리온의 급등 양상이 상당히 큰 목을 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뉴욕 증시는 추가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FOMC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 오늘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장만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약간 관망세적인 분위기, 하지만은 종목별에 있어서는 상당히 활발한 거래량이 좀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 쪽으로 거래량과 그리고 거래 대금, 그에 따른 주가 상승 원동력이 상당히 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오늘 장까지도 그동안 그래왔듯이 약간은 낙폭과대 업종 쪽으로 대형주 중심으로는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경기 방어 업종이라든가 그리고 그동안 약간은 강했던 전차 군단에 있어서는 약간 상승 랠리가 주춤할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해외발 이슈에 약간은 비일비재하지만은 역시나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키포인트 환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원화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이 원화 강세 수혜 업종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작용을 해주면서 실적과 동반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원화 강세 수혜주라고 대표할 수 있는 항공업종이라든가 여행업종, 연말 연시 성수기 기대감으로 재차적으로 어느 정도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 있다라는 측면을 염두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장을 비롯해갖고 앞으로 연말까지 있어서 연말 내에는 나올 수 있다. 하지만은 업종별, 종목별로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모든 종목이 그리고 모든 시장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원화 강세 수혜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죠. 이 대규모 프로그램 물량 출회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수급적으로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우선은 전반적으로 마지막 선물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점 프로그램 매물에 따른 압력이 약간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과연 얼마만큼 높아지느냐에 따라 갖고 전반적으로 롤오버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선물주 동시 만기일이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많은 분들께서 약간 불안감 그리고 불확실성을 안고 투자하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소형주 중심으로 랠리가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동안 코스닥 중소형주에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되고 있는 고가 부분에서 약간 많이 떨어졌던 종목 쪽으로 관심 기울이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 역시나 IT 부품 업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IT 부품도 지금 시점 주가가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는 종목은 계속적으로 가고 떨어지는 종목은 계속 떨어지는데, 문제는 떨어지는 종목을 사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던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 지수가 내려왔을 때 종목을 사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금 시점 플라스틱 같은 종목군들 고점 대비 약간 떨어졌지만 52주신 고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오늘장 강한 종목 쪽으로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시장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장 한마디로 중소형주 수급 개선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어제장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북한의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견조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부분 아무래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북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나서 네. 시장은 사실은 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크게 뭐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뭐 흐름이었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좀 우리 뭐 국가의 어떤 안보적인 부분이라든가 사실 발사 전일까지 잘 몰랐다는 거죠. 발사체를 좀 분리를 했다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사를 했다는 그러한 부분에서 약간의 그런 안보에 관한 그런 정보력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한 그런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그 부분도 김정은이 이제 체제 어떤 결속 도모를 위한 그러한 부분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나 이러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로켓의 사정거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북한에서 미국의 LA까지 닿을 수 있는 10,000km가 달하는 그러한 사정거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위협적인 부분은 분명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뭐 어떤 기술적인 뭐 진보를 이루었다는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뭐 상업적으로 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뭐 국제적인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목적적인 부분을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로서의 어떤 김정은이 지도자로서의 어떤 성과를 위한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대응적인 부분을 보자면 북한에 대한 어떤 국제 체제가 좀 강화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현재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입장이 상당히 좀 곤혹스럽게 됐죠. 시진핑이 상당히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국 같은 경우도 좀 입장이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현재 미국이나 일본, 뭐 중국 등 주요국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에 성명 등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도발이라고 하고요. 도발을 규탄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이런 강력한 반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일 텐데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다 보니까 뭐 대선이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은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뭐 외국인의 수급이라든가 어쨌든 시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 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미미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다만 미국의 이제 재정적인 합의에 대한 부분, 전일에 FOMC가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 시장은 그다지 강하게 좀 반응을 하지 않았죠. 미국 재정절벽에 대한 약간 또 불안한 그러한 얘기가 좀 나온 상태인데, 만약에 연내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경우에 시장이 어떤 조종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인 국내 그러한 악재 부분으로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우려감은 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래서 어제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도 우리가 실적이 좀 확실하고 이러한 종목에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뭐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뭐 시장의 그런 흐름 속에서 뭐 중소형주에서 대형주, 뭐 방어주에서 민감주,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러한 수급의 이동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코스피와 약간의 코스닥과는 차이가 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의 흐름이 워낙 최근에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코스닥 쪽의 종목을 전혀 뭐 좀 손을 놔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충분히 현재 투자가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IT 부품이나 이런 쪽도 충분히 더 관심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강했던 그러한 섹터들도 충분히 이런 조정 구간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잘 잡는다면 충분한 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스닥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좀 하락을 한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러한 종목에 해당이 되는 코텍이라는 종목을 좀 오늘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텍 같은 경우는 뭐 카지노용 모니터 제조 부분의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좀 하락했던 이유는 그다지 많이 하락하지도 않았죠, 사실. 시장의 흐름과 연동이 되다 보니까 좀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도 지금 연평균 한 12.7% 정도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바로 북미 지역 카지노 업체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가 또 어느 정도 회복세를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카지노용 모니터 판매가 좀 빠르게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올해죠, 라스베가스 관광청에서 발표에 따르면
현지 방문객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모니터 같은 경우 교체 주기가 3년 6개월 정도 되는데 내년에 그러한 교체 수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실적적인 부분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고 추가적인 성장의 모멘텀으로 현재 전자칠판 모니터 그리고 의료용 모니터 이러한 부분들도 가파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올해도 지금 최대 실적을 냈는데요. 내년에도 더 그에 상응한 그 이상의 최대 실적을 내리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칠판 매출의 성장률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12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좋지만 내년에 더 기대가 되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재무구조도 상당히 낮은 부채 비율로 안정적인 그러한 우량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차트를 보시다시피 현재 코스닥의 흐름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했을 때는 이러한 고점 부위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를 제시해드리면 12,250원 제시해드리고 전일 종가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 내에서도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이었죠. 코텍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북한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10거래 연속 순매수해주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1975포인트 지지가 나온다면 시장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한국과 미국이 네. 완전히 절대 변곡점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전망했던 거, 미국 전망했던 거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아마 이제 오늘부터가 진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쨌든 이유열을 막론하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상승해주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상승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꺾이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자막을 보시면 이제 단기하고 중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는 사실 예측 불가능합니다. 네, 부끄럽지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응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중기적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거품이나 과열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다만 객관적인 흐름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역시 1975선, 1925선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는데요. 이유열을 막론하고 1975선이 유지가 되면 거품이 지속되는 거고요. 1925선 이탈되면 본격적인 하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저는 일단 거품으로 본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그토록 주장해왔던 1975선이 어제 딱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삼성전자라든가 파생, 그다음에 해외 증시 영향이 있는데 일단 1975선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등락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해외 증시 보겠습니다. 정말 절묘한 게 제가 11월 24일 강연회 때 그랬거든요. 다우가 올라가면 최고치가 13,250이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지난 그 화요일이었죠. 종가가 13,248. 그러니까 이제 2포인트가 좀 부족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13,245. 그러니까 약 5포인트 정도 부족한데요. 하여간 화요일도 그러고 수요일도 그러고 이제 윗골이 달리고 13,250은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24일 강연회 때 말씀드렸던 다우의 한계치 13,250까지는 거의 근처에 왔는데 장중엔 떨어졌는데 밀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쨌든 1975선 이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다우 같은 경우에는 13,250.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피가 1975선 지지가 되면서 계속 가고
다우가 13,250 넘어가면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거품이고 엉터리를 망정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둘 다 무너지면 꺾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975선은 제가 2주 전부터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우존스 13,250은 11월 24일이니까 뭐 거의 뭐 3주가 넘었죠, 지금. 그래서 일단 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엔 자막을 통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3일 동안 6,900억 매수했고요. 프로그램이 7,500억 매수했습니다. 대략 계산해봤을 때 1조 4천억인데 1조 4천억 매수하면서 고작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7포인트대인데 어쨌든 대략 18포인트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3일 동안 1조 4천억이 들어와서 18포인트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25포인트, 예를 들어 정확하게 말하면 2,000포인트죠. 2,000포인트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2조 원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 이게 좀 걱정스럽고요. 자, 이번에는요. 구체적인 업종별 제가 대응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이 업종이 다 다르잖아요. 보유 종목이.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전기전자는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매도 관점입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단기적인 한계 구간입니다. 수급 아까 시내 구간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화요일에 외국인 기간 동시 매도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매도하고 기간이 매수인데 프로그램 매수를 빼버리면 실제로 기간도 매도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상 화요일 연속해서 외국인하고 기간 동시에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운송장비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조선이 있고 자동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그냥 최대한 꺾이는 거 보고 던지고요. 없으면 이제 관망하자.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건 그냥 확인 매도할 것 없이 지금 매도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기아차, 현대차는 이미 제가 11월 30일부터 얘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던지라 그랬어요. 그 이후에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가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화학은 어떻게 하느냐? 보유하신 분들은 확인 매도하고 없으면 관망해달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철강금속은 좀 다릅니다. 보유자는 확인 매도, 미보유자는 이제 가지 않은 거 뒤늦게 좀 단기 매수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하고 건설 말씀드리겠는데요. 대중주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합니다. 증권은 역시 확인 매도, 그다음에 미보유자 관망, 건설은 확인 매도, 미보유자는 단기 매수 이렇게 좀 막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 결국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금속이 4대 업종이잖아요. 근데 이제 운송장비는 조선하고 자동차 나뉘고, 그다음에 대중주는 사실상 증권하고 건설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들 종목에서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코스피 1975포인트 지지가 도달을 했지만 앞으로 지지가 이어지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한데요. 한 달 사이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주식 비중은 그냥 뭐 1950전 이상에서는 50에서 75%, 그 밑에는 뭐 25에서 50 점차 내려가시면 되겠고요. 선물하고 코덱스 인버스 제가 전략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선물 매도한 것은 일단 오늘 시가에 청산하면서 바로 3월물로 교체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만기일이니까 여러분들이 12월물 들고 있으면 어차피 청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선물 매도는 만약에 동시효과상에서 이제 플러스권 위주가 되면 종가에 청산하고요. 왜냐하면 선물 매도에서 플러스권은 손해를 의미하니까 마이너스권에서는 종가에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 정반대죠. 코덱스 인버스는 만약에 어쨌든 코덱스 인버스 가격이 마이너스권이면 종가에서 다 정리하세요. 근데 플러스권이면 유지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절대 변곡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코덱스 인버스를 추가하거나 신규 들어가서 재미를 보면은 굉장히 좋고요. 아니면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지난번에 7,400원에 매수하라 그랬거든요. 아직까지도 손절을 안 해요.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 전략에 따라서 해달라 설명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인물 테마주에 대한 복귀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대선이 뭐 정책 테마주가 있고 뭐 SNS 관련주가 있고 많이 있는데, 자, 안철수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2012년에 출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마 박미락 씨도 기억할 겁니다.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철수주를 추천하지 않은 것만 해도 저는 큰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현재 안철수 잡은 분들은 뭐 최소한 3분의 1, 많으면 4분의 1 토막난 사람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문재인주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매수와 매도를 조언했었고요. 10월 매수와 11월 매도를 조언했기 때문에 사실 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행스럽다 생각될 수 있겠고요. 이제는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인물 테마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무료 방송 하고 계시는데요. 안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어쨌든 이틀 남았는데 정말로 제가 좋은 얘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정말로 이제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까지 다 해드리니까 많이 참여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어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기습 발사했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북한이 로켓 결함으로 인해 연나 발사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도 했는데 예상을 깨고 로켓 발사가 이루어져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모두 긴박하게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우선 명칭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은하 3호와 광명성 3호 이 두 가지 명칭이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둘이 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은하 3호는 추진체인 발사체, 즉 로켓을 지칭하는 명칭이고요. 광명성 3호는 북한이 은하 3호 발사체에 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공위성의 이름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은 은하 3호인데요. 즉 3단 로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장거리 로켓 발사 과정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죠. 예, 북한은 어제 오전 9시 49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 사실은 발사 94초 만에 변산반도 서쪽 해역에 대기하고 있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 가장 먼저 탐지했습니다. 이후 1단 로켓은 변산반도 서방 해상에서 떨어졌고 페어링은 제주 서방 해상에서 분리돼 낙하했습니다. 이 과정은 제주 서쪽 해상의 율곡 2함과 제주 남쪽 해상의 서해 류성룡함이 순차적으로 탐지했습니다. 이후 2단 로켓은 필리핀 근해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단 로켓까지 정상적으로 분리됐으며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로켓 탑재물도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어제 북한이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예,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됐고 위성도 궤도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성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에 은하 3호를 발사했는데요. 1단이 분리되지 않고 공중 폭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은하 3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기술은 사실상 완성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 우리는 나로호 발사에 실패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남북 간 로켓 기술 격차가 얼마나 벌어질 것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예,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번 로켓 발사가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우리의 나로호 발사와 같은 것인데요.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고 아직 성공하지 못했고 북한은 이번에 해낸 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켓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추진체의 1단 하단부를 나로호의 경우에는 러시아 후르니 체포사가 제작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들여온 것인데요. 이에 반해서 북한은 스스로 1단 로켓 엔진을 만들어서 위성을 본 궤도에 올려놨기 때문에 북한의 로켓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마찬가지로 30톤급 엔진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발사체로 구성한 뒤 인공위성까지 실어서 쏘아 올리려면 앞으로 적어도 5에서 7년은 더 따라잡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틀 전만 해도 북한이 로켓을 해체하고 있고 당분간 발사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보도가 잇따랐는데 실제로는 어제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보력에 구멍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로켓 발사 전날까지만 해도 정부는 북한이 로켓을 해체해서 수리하고 있다. 로켓 발사는 대선 이후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는데요. 어제 발사 직후 이지스함 탐지 전까지 발사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김광진 국방장관은 어제 국회 긴급회의에서 전날 오후 미사일 발사체가 발사돼 장착해 있음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뒤늦게 해명했지만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도 사망 이틀 후 북한이 발표하고 나서야 알게 된 전례와 함께 정부의 대북 정보력 구멍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 로켓을 쏘겠다고 발표하기 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발사 중지 압력을 가해왔는데 결국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국제사회 움직임도 긴박해졌죠. 당분간 대북 관계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예, 국제사회의 비난이 아주 거셉니다. 네. 일본,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북 추가 제재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새벽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에 대한 추가 후속 제재 조치를 내놓을 것인데요. 미국, 일본, 유럽연합은 유엔 차원의 대응과는 별도로 추가 독자 제재도 검토 중입니다. 이 같은 제재에 반발해서 북한이 앞으로 추가 도발을 통해서 강대강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어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 상태는 당분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로켓 발사 성공으로 북한이 장거리 핵탄도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예, 로켓과 미사일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똑같습니다. 로켓 맨 앞에 무엇을 실었는지가 성격을 규정할 뿐인데요. 인공위성을 실으면 위성 발사체고 핵탄도 실으면 핵무기가 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에 로켓이 한 발 더 다가섰다고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 성공이 평가되고 있는데요. 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 사정권에 들게 되는 미국은 더욱더 민감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사한 은하 3호의 사거리는 미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13,000km 이상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이 더 필요한데요.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과 대기권에서 지상으로 재진입하는 기술, 이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아직은 북한이 이 같은 기술 확보에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안보당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선 전국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북한의 로켓 이슈가 불거져 나왔는데요. 이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문재인 박근혜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민감한 시기에 이 막판 변수로 로켓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의 외교 안보 대북 공약과 더불어서 한반도 위기 관리 능력이 중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제 양측 후보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박 후보는 당장 국가관을 강조했고요. 문 후보는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을 비판했습니다. 로켓 발사가 어느 후보에 더 유리할지 불리할지가 가장 관심인데요. 아직은 어느 후보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슈앤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